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국제유가가 연이틀 하락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추가 증산 요구를 거부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데다 예상보다 재고가 넉넉하고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값을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2.5% 떨어진 배럴당 78.8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8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끝난 건 약 한 달 만인데요. 런던에서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도 동반 하락세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죠. 고비는 겨울입니다. 난방 수요가 늘겠지만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수요 증가세가 주춤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다 다시 오르기도 하고 혹은 국제사회 압박에 눈치를 보기도 하는 게 유가여서 저는 최상급 사용은 자제합니다. 적어도 경제발전소에서는 최악, SL 공포, 대혼란, 매머드 이런 단어는 피하겠습니다. 대신 이성적인 전망, 있는 그대로의 경제 환경을 전하는 호들갑스럽지 않은 시대의 목격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원유값 논란에 세계 탄소 중립 시점 못 바뀐 당분간 또 어려워지겠네요. 11월 5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금리를 올려도 빚은 못 잡고 성장률만 잡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또 구글에서 앞으로는 앱 개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도록 하겠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죠.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수 회복까지는 시간 좀 걸릴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 같고요. 실업급여 수급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앞으로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 혹시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으면 이 급여 수준이 절반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주식시황,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불타는 경제 금요일 코너죠. 불타는 경제 시간에는 박권일 작가와 함께 진정한 공정? 한국형 능력주의? 좀 어려운 주제죠.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률만 잡을 수 있다. 이런 KDI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8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국책연구기관에서 속도 조절론을 꺼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KDI가 어제 발간한 민간 부채 국면별 금리 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고부채 국면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3개 분기에 걸쳐서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코로나 위기 속에 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상태인데 민간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GDP 대비 민간 부채가 상당히 높은 국면이 진행 중이라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2분기 기준 민간 부채는 GDP 대비 218%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인데요. 이처럼 부채가 확대된 상황에서는 금리가 동일한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이자 비용 부담이 더 크게 확대가 되면서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 물가를 잡는 효과는 미미하다 이런 설명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보면 대출금리 인상 속도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를 예로 들어보면은요, 기준금리 오른 것보다 2-3배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4대 시중은행의 변동 주담대 금리를 보면은요, 신규 코픽스 연동 기준으로 연 3.31%에서 4.81% 수준입니다. 이 8월 말과 비교했을 때 하단과 상단이 0.6에서 0.7%포인트 정도 상승한 겁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번 달에 기준금리가 한 번 더 오르면 대출 금리 최고 상단이 연말에는 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때도 최저금리는 연 4%를 넘어섰는데요. 7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이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데다가 은행들이 이것 말고도 우대금리 혜택을 자체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신용대출의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시 KDI 보고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거시 건전성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회의는 이번 달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빅테크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구글이 이른바 구글 방지법 시행에 따라서 앱 개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군요. 네, 구글 플레이의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 임원인 윌슨 화이트가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면담은 구글 쪽에서 요청해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 인앱 결제라는 것은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았을 때 유료 결제할 때는 구글이 만든 시스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구글은 여기서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서 폭리 논란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이 국회가 8월 달에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구글은 앞으로 한국에서 앱 개발자가 선택한 결제 방식을 구글 앱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요. 또 앱 개발자가 도입한 방식이 기존 인앱 결제와 동등한 크기, 모양 이런 식으로 노출되도록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앱 개발자에게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구글은 일단은 한국에서만 새로운 결제 정책을 적용을 하고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 개발자 고지 이런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개정법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도록 실행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글 말고 애플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애플은 자신들의 정책이 한국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제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방통위가 어떻게 대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한국에 와서 망 사용료 안 내겠다 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방통위가 관련해서 빅테크 그리고 플랫폼을 어떻게 다룰 건지 명확한 입장을 좀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얘기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실제로 종업원이 있는 가게는 줄고 나홀로 사장님이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통계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 1000명, 또 1년 전보다 6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또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 9천 명에 달했는데요. 1년 전보다 5만 6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직원을 두고 일하는 사장님들은 줄고 직원을 안 두고 혼자 일하는 분들이 늘어난 게 이런 코로나 사태가 처음 터졌던 지난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팬데믹 영향으로 국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간 상태입니다. 20.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또 최저임금 이런 인건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폐업을 선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업황의 현황 이런 것도 좀 엿볼 수가 있겠군요. 네, 이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면은요, 9월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 정도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 2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9월 기준으로 1993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산업 유형별로 보면은요, 코로나의 최대 피해 업종 중에 하나였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 종사자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1년 전보다 4만 4천 명 감소했는데요. 이런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아직은 팬데믹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향후 1년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8월달 기준 399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때보다 8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거의 400만 명에 육박을 하는 건데요. 이 통계청이 비경제활동 인구 특성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 관련 우려가 잦아들면서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의 근로 의욕이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기대 반 우려 반 이런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고 있는데 고용시장에 좀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구직급여, 이거 흔히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실직했을 때 다시 취업할 때까지 생활을 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원치 않는 실직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인데 이걸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좀 줄이겠다 이런 정부 입장이 나온 모양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선임간사 전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반으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무조건 줄인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무조건 줄인다라는 것은 아니고 이 기간에 따라 여러 가지 횟수에 따라서 제한을 좀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5년 이내에 이제 2번 이상, 세 번째부터 이제 제한을 이제 일정 그 비율을 맞춰가지고 감액률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 3회 수급부터는 이제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그리고 6회 이상 수급 시에는 50%의 감액률을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5년 안에 6번째 받을 때부터는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실업급여 제도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실업급여로 이제 통상 불리는 건 네. 이제 구직급여인데, 구직급여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을 했을 경우에 이런 실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급여인데, 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제 이 가입한 기간이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 등의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구직급여가 이제 연령이나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수급 기간은 달라지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한 60%를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구직급여의 가장 낮은 수준 하한액이 월 181만 원이니까 올해 월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노동부가 이제 관련법을 바꿔서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왜 바꾸는 겁니까? 일단은 이 고용노동부가 이제 입법 예고 7월 23일에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5년간 앞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감약해서 적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 단기 노동자들이나 이런 여러 계속 반복 수급을 하는 행태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법을 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라고는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이 내용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될 예정이고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감시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근데 일단 이 고용노동부가 밝힌 이 개정의 이유로 밝힌 내용을 보면 구직급여를 어떤 휴가 기간으로 인식을 해서 단기간 취업이나 실업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배경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용 위기나 경제 위기일 때 사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을 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금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좀 심화돼서 어떤 노동 취약계층이 열악한 처우와 이런 저임의 일자리를 반복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까지 이제 겹쳐서 이런 실업이나 폐업을 많은 시민들이 겪고 있고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재정을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소득 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단순히 재정 문제로 그리고 어떤 노동자에게 이런 노동시장의 문제를 다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제한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도가 수정되는데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노동시장 문제 자체가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개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과제와도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님, 근데 이 현실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는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도 아마 나름대로 이 의도를 가지고 반복 수급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려내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고용노동부에서 감액률을 적용하는 대상에 제외를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 근로자의 경우나 뭐 몇 가지 두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사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노동 취약계층이 또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선원이나 그 배를 타고 항해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공공 일자리에서도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나서서 사실은 비정규직을 양산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또 일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공공도 그 책임을 사실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어야 되고 아무리 제외 조항을 뒀다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 노동자들이 생긴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기금이 부족하다 아니면 지출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보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보장 제도에 더 많은 대상이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보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설명하고 사실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국고 부담을 증가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간사님 보시기에는 이 실업급여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네, 사실은 이 실업급여 지금 이번에 개정안을 낸 이 내용 이외에도 사실 실업급여 자체를 수급하는 요건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애초에도 지급 수준을 확대하고 기여 요건을 개선하겠다라고도 공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기간도 충족해야 되고 또 이제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 자발적인 이직자에 대한 급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자발적 이직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개인 노동자 개인이 자기 일자리를 그냥 변심해서 그냥 일을 하기 싫다라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노동시장의 어떤 문화 사업장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 그리고 특히 저임의 열악한 처우의 경우에는 사실 그 일자리를 언제까지 그렇게 길게 다니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인 영향으로 어떤 실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적인 이슈여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고민할 거리는 분명히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경희 간사와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활동 좀 늘어나시죠? 오늘은 미세먼지가 좋지 않아서 아마 야외 활동을 비자발적으로 줄이시는 분들 늘어날 것 같은데 전국의 주요 국립공원 또 주요 관광지에서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중입니다. 현장에서 일해주시는 의료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야외 활동 후에는 선제검사 통해서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미리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올랐네요. 다우만 소폭 하락을 했는데 자, 네. 뉴욕 증시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실적에서 제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한번 쉬었다 갈 법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게 올랐던 거는 아무래도 11월 FOMC에 대한 안도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준 정책에 대한 안도감이 지속된 가운데 이제 주간 실업 지표 호조를 통해서 고용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었고 또 퀄컴이나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요 테크주들이 10%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다우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하락 및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약세에 따라서 금융과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다우 지수는 어제 약간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이 의외로 금리 동결이라는 선택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유럽 시장과 그리고 미국의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줬던 요인일 수도 있는데, 다들 영란은행 통화 정책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란은행이 회의 결과에서 우리는 금리 인상 안 할 거다라고 해서 금리 동결을 발표를 했고 이렇게 금리 동결을 발표한 배경은 영란은행 총재의 말을 빌리자면은 단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높겠지만 향후 2, 3년 후에 인플레 물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게 상승하면서 이른바 현재의 고물가 현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둘기파적인 전망에 힘입어서 이제 영란은행이 금리 동결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시사할 수 있는 점은 연준도 그렇고 영란은행도 그렇고 중앙은행 정책 결정자들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 정책 변경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류나 운송 측면에서 이른바 공급난이 가시적인 해소 단계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유가, 곡물, 해상 운임 등 원자재와 관련된 가격 변수들 시장에서는 이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조금 있는데요. 장 개시 직후 소폭 상승했던 코스피는 한 5분이 지나지 않아서 하락 전환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는 등 약간의 방향성 없는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업종들 간에도 굉장히 차별화된 장세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현대차, 기아차 같은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같은 2차전지 이 세 개 업종들은 모두 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랑 금융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제 의류업체 FNF가 5%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는 어제 발표한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는 소식과 향후 위드 코로나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조금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요새 궁금한 게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증시에서는 채권 시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게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과 증시랑은 약간은 무관한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10월 말부터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의 증시도 채권 시장 변동성 웬만해서는 감내했었는데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도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채 매입을 통해 변동성 진정시키는 정책을 통하는 등 약간은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네. 좋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좋은 거죠. 되겠죠. 근데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경제발전소. 좀 힘차게 얘기해줘요, 이사님. 네네. 저한테 물어주세요. 네, 홍 박사님 어떤 프로그램 들어야 됩니까? 경제발전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 네. 겸손할래요. 네. 경제발전소 스페셜. 금요일엔 불타는 경제. 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역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한데, 자 8855님 실업급여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 좋긴 좋습니다. 문제는 가장 큰 문제가 자발적 퇴사도 비자발적 퇴사로 이 꾸미기가 쉽다, 이런 주장해 주셨는데 뭐 반론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저는 아까 참여연대 의견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결국은 고용보험 기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돈주머니가 문제입니다. 자, 인생 한자님. 장모님께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비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비밀을 너무 잘 지키시네요. 자, 어머님, 아내한테 이렇게 슬쩍 딸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사위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비밀은 안 비밀로 해주시죠.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고용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가져오셨어요. 156만 7천 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사상 최대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꽤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또 반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이런 불공정 논란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을 한국형 능력주의에서 찾는 분인데요. 88만 원 세대 공동 저자이시고 최근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새 책을 내셨어요. 박권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군입니다. 네, 스스로를 사회 비평가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글자 그대로 사회를 비평하는 사람이니까 뭐 영화를 비평하고 뭐 그 소설이나 문학을 비평하듯이 사회에 대해서 조금 비평적인 이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사회 화두 중 하나는 공정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공정, 이 말에 우리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쓴 책이 한국의 능력주의인데, 부제목이 한국인이 기꺼이 참거나 죽어도 못 참는 것에 대하여라는 좀 긴 부제목이에요. 그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한국인들이 기꺼이 참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책에도 이제 금방 내용이 나오겠지만, 기꺼이 참는 것은 불평등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 참는 게 있어요. 죽어도 못 참는 게 불공정인 거죠. 불평등과 불공정, 언뜻 생각하면 이 가르마를 타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 두 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불평등은 이제 격차,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격차 자체를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불평등한 결과겠죠. 사실은 그 결과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심지어 선호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갖고 있고요, 데이터상.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이 불공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과정상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자, 너희 아버지가 뭘 안 하셔서 내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현재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면 결과는 인정한다.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됐다거나 차별을 받았다 하는 그 과정상의 불공정은 참지 않는다. 네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과정이 공정했다면 이후에 불평등한 결과에는 둔감하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과정에는 민감하고 결과에는 둔감하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모순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한나라한 시에 똑같은 수능 시험을 봐서 거기에 따라서 명문대냐 비명문대냐 아니면 뭐 대학 불합격이냐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그게 사람들의 인생을 상당 부분 결정을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일종의 출생 추첨 때문이거든요. 그 운에 따른 결과인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출생 추첨이요. 네, 살벌한 추첨. 단어네요. 네. 살벌한 단어죠.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사실은 출생 추첨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죠. 우리가 약간 위쪽에 태어났더라면 우리의 삶은 훨씬 달라질 수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주변 사람들만 보기 때문에 그걸 인식을 못하는데 사실은 전체를 보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최상층부 한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들 축에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와중에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가님 그 같은 사회에 대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난 상대적으로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준거 집단인데 자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다거나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게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의 특징인데 나중에 다시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사람들이 유독 물질적인 성취, 물질적인 성공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면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주변 사람들도 배려하고 관용도 높아지고 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어떤 인식도 좋아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안 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예, 국제 비교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세계 가치관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제가 데이터를 이번에 책 쓰면서 다 살펴봤거든요. 로우 데이터를 다 봤는데 네. 읽으면서 제가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정말 예외적인 아웃라이어들이었구나 하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인색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죠. 자, 그런 인색함의 통계는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GDP가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올라가잖아요.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식구, 자기 혼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집착하다가 점점 더 이제 환경이라든가 생태라든가 뭐 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점점 추상적인 인류 전체 문제로 이제 화제가 옮겨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 관심사가 옮겨가는 한국 사람들은 1만 달러대나 2만 달러대나 3만 달러대나 무조건 먹고 사는 문제. 고기 반찬 올라와도. 네, 부동산 네. 뭐 이런 거 돈 버는 거 여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 사례가 좀 떠올라요. 같은 강남에 살면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저 정도 살면 뭐 애들 좋은 학교 보냈고 본인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야 저분은 참 부자다 성공했다 그럴 만한데도 저는 강남에서 제일 가난해요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한 게 우리 사회라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 그 기저에 능력주의가 깔려 있다고 쓰셨어요. 능력주의라는 게 대체 어떤 뜻입니까? 능력주의는 이제 단어 그 자체로 따지면 능력에 따른 지배라는 뜻이고요. 민주주의가 데모크라시이듯이 능력주의는 이제 메리토크라시라고 해서 메리트에 따른 지배이고요. 정확한 의미는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상 체계. 딱 언뜻 생각해서는 되게 마땅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는 거는 일견 합리적인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일견 합리적이라는 점 때문에 이 능력주의의 폐해가 정말로 사실은 세습 신분제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견 합리적인데 사실은 따져보면 합리적이지가 않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과 노력이라는 게 측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극히 일부의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IQ 같은 거 아니면 또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뭐 예컨대 우리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든가 공감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것들, 사회적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능력주의가 능력으로 쳐주지 않죠. 노력 역시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사실 되게 주관적인 것이고 노력을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배하는 게 사실 맞지 않다라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존 롤스라는 위대한 철학자가 이미 다 정리를 해놨죠.
사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게 능력주의라는 게 꼭 한국만의 일이냐. 그 뭐 미드를 봐도 미국의 뭐 로펌 회사 큰 회사 다닌다고 해도 일주일에 주 7일 일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고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대놓고 차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사회가 그런데 우리가 유독 능력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미국이랑 자꾸 이제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미국처럼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능력주의를 옹호하는데 사실은 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미국에 있는 그 주 7일 일하고 하루에 뭐 10시간, 20시간 일하는 변호사들은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국의 비정규직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주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퍼포먼스 시스템은 사실 메리토크라시랑 좀 다르죠. 메리토크라시는 능력,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에 따른 어떤 분배를 하면 성과는 성과가 나오면 분배를 하고 성과가 없으면은 결과가 없으면은 분배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 되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무조건 신분이 보장이 되는 반면에 미국은 그렇지 않죠. 계속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사실은 능력주의 시스템이 성과주의랑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대학교 아니면 입사시험 그 시험 하나로 나머지 50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다. 뭐 네. 지금까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쪽에서는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고령층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주의가 너희들을 지금 윤택하게 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가능하죠. 사실은 우리가 고도성장 시기라고 불리는 시대를 거쳐왔지 않습니까? 특히 말씀하셨던 그런 기성세대 분들은 이미 이제 정말 다 같이 못 살았던 시대를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능력주의 때문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 데이터 상으로도 80년대 후반 정도에 공고상고를 나오더라도 번듯한 집을 사서 가족이 4인 가족이 중산층에 편입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실 한국에서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간 겹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 그러니까 불평등이 굉장히 줄어들던 흐름.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대학들을 졸업한 대학 뭐 하이트 칼럼 노동자와 경쟁이 됐던 그런 시기가 예외적으로 짧게 한 7, 8년 정도 이어지다가 IMF가 터졌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를테면 신분제적인 변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절대 그 정규직이 될 수 없는 패자부활이 없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불평등이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작가님은 그러니까 능력주의 사회가 불평등한 현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건데 능력주의, 한국의 능력주의를 유독 그 별개로 발라내서 이 제목의 책을 쓰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식 능력주의는 좀 더 가혹합니까? 가혹한 면도 있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면이 있고 또 한국의 능력주의 저는 이제 이 제목을 K 메리토크라시라고 영문 제목을 붙였는데 이 K라는 말이 워낙 이제 요즘 많아져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이 독특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한국의 능력주의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현재 지체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데이터들과도 굉장히 연동되어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보는 한국의 능력주의의 특징은 다른 나라와 구별된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험에 의한 결정적 시험, 크리티컬한 그 시험에 의한 인생의 결정을 가르는 시험이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수능이죠. 그렇죠. 예, 수능이고 대학을 어디 입학했느냐 그런 문제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를테면 뭐 공사라든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공채 시험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한국은 기자들도 고시로 뽑아요. 언론 고시로 뽑아요. 뭐 언론 고시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각 부르죠. 사별 입사 시험을 언론 고시다 네.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보통 해외에서는 경력들이 이제 지역에서 그렇죠. 크고 그리고 큰 회사로 옮겨가는 그렇죠. 형태죠. 저널리스트라는 건 결국 현장에서 구르면서 자신의 경력을 키워서 이제 조금 더 좋은 곳, 조금 더 이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것도 능력주의 아니에요, 작가님? 그것도 능력주의죠. 네, 그런 능력주의도 못 된다는 거죠. 예컨대
사실은 그런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네.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를테면 남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있는 고원으로 딱 올라서는 그게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경제학적 지대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눈여겨봤던 통계가 하나 있는데 97년에 고졸로 입사를 해서 시작했던 사람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조금 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시작점이 비슷한데 지금 그분들이 아마 제 또래쯤 되셨을 거예요. 40대 중반 이 정도 되셨을 텐데 현재는 이 우상향하는 이 기울기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어디에서 시작했느냐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구나. 이런 통계는 제가 봤습니다. 네. 근데 책에 그래서 시험인 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시험인이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시험인이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고시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 준비하는 느낌이 오네요. 네, 행정고시, 사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애독했던 잡지인데 네. 이게 1950년대에 등장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한국 최고로 오래된 고시 잡지예요. 여기 보면 합격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합격 수기가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애독했던 이제 것인데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모든 감각과 번뇌를 차단하고 시험을 보기 위한 오직 시험을 보는 기계로 자기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에서 시험인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안타깝고 약간 쓸쓸한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고시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노량진만 해도 너무나 많은 고시인들이 항상 상주하는 공간이고 시험을 잘 보고 한번 합격하면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고시는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수단 같은 느낌이 있다면 제가 이제 분석했던 그 고시계에 나오는 이 시험인들은 사실은 인생을 한 번에 역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투하해서 자신의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법시험 고시가 개천에서 난 용들의 상징 같은 제도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시야말로 정말 공정한 경쟁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실력 대 실력으로 경쟁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죠. 고졸 출신의 합격자들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였고 사실 고시 준비 비용 자체가 수천만 원이었어요. 예전에도 비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준비할 수가 없는 시험이었단 말이죠. 예전에도.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한테 올인하는 시스템이 그렇죠. 아니면 뒷바라지가 불가능했죠. 그리고 그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합격을 해야지 그나마 또 뭐 칭찬이라도 듣지 수많은 고시 낭인, 고시 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거 다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거 다 우리가 부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합격자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시라는 것이 실제로 굉장히 불공정하고 사실은 특히 여성차별적이었죠. 1970년대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가 한 명이었습니다. 그 등록된 변호사분도 검사나 판사로 임용이 안 돼서 변호사 등록을 그렇죠.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여성들은 접근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공정한 경쟁이었냐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폐지됐습니다만 그래도 사법시험은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한번 두드려는 볼 수 있는 문이었다. 반면에 제도가 변화하고 보다 공정하게 제도를 개혁하자면서 등장한 이 로스쿨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목돈 없는 집 혹은 아버지가 뭐 안 하시는 집 친구들은 아예 문도 두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개악이 되었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된다는 여론에 대한 찬성이 대다수로 나오는 건데 아직도 준비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아직도 있고 아직도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서베이를 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찬성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 데이터들을 보면 로스쿨에 들어갈 때 사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굉장히 지원 제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준비 비용 자체도 비교를 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로스쿨이 적습니다. 사법시험보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는 교통정보 듣고 와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일권 작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고시가 더 공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로 따져보면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로스쿨이 오히려 공정에 가까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한동안 그 사회를 반분했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역차별론, 무임승차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무임승차론과 역차별론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왔죠.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그 바로 직전에 또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들이 정규직화될 때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과 인신공격을 해서 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어떤 이유는 정규직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디 시험도 보지 않은 어중이 떠중이들 뒤에서 뒷구녕으로 들어온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을 논봐. 내가 어떻게 정규직이 됐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시험 준비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15년 동안 일해서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서 숙련을 쌓은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노동자들도 충분히 정규직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처우를 받을 자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만 정규직이 된 사람들만 자격이 있고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숙련을 갈고 닦은 사람들에게는 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지. 억울하면 그냥 시험을 보고 들어오든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컨대 그 인국공 사태를 보면 인국공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취업 준비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거의 명장에 가까운 현장 인력들이 정규직화되는 그런 문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2년 혹은 1, 2년, 3년 이 정도 먼저 그 다른 형태로 입사했던 분들이 어쨌든 정부의 선택에 따라서 일거에 정규직이 되면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몇 년씩 준비를 해왔는데 그저 거기에 먼저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규직이 되는 게 이게 정당하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나름대로의 불공정도 합리적인 주장 아닐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불공정한 어떤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억울함들이 사실 전부가 아니라 그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약간 경솔한 정책의 문제도 있죠. 그런데 그건 이제 비정규직들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문제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게 된 이유는 결국은 지나치게 차별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갑과 을처럼 혹은 뭐 주인님과 노예처럼 나눠져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이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비정규직은 원래 고용 불안정을 떠안는 대가로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직종이에요. 아 정말 더 많이 주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만 그렇죠. 쳐줘도 지금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네. 굉장히 수비적인 자세로 나오지만 네. 원래는 비정규직의 도입 자체가 그게 사실 맞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이고 실제로 뭐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제도를 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느샌가 이게 마치 정규직보다 훨씬 밑에 있는 신분인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거악이나 아주 흉포한 범죄자들을 비난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구조 안에서 내가 정규직일 때 우리 회사 비정규직을 어떻게 대하느냐, 상급자일 때 하급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한나아렌트가 얘기하는 그 악의 평범성에서 우리도 어쩌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인생 한자님이 이런 의견 주시네요.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시키는 구조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끼를 이긴 거북이의 노력만 얘기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완전히 공감합니다. 이 거북이는 보통 거북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토끼 이긴 거북이는 토끼가 뭐 낮잠을 잤다고 해도 닌자 거북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겼겠죠. 근데 이런 거북이가 쉽지 않다는 걸 요 배제하고 보면 안 될 것 같고 최일구 짱님, 최일구 앵커 팬이신가 봐요. 아유 박연미 씨 능력주의 다른 부분은 모르시네. 과외랑 하고 싶은 교육 다 받고 공부 잘하는 능력이랑 가난해서 알바 뛰면서 공부해서 나온 성과를 같은 능력주의로 평가하는 게 공정한가 하셨는데 제가 두 번째예요. 가난해서 하루에 3개씩 알바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돈 벌면서 일했습니다. 성과를 같은 능력주의로 평가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제가 겪은 수많은 시험을 보면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그 시험장까지 왔는지는 보통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성함 한번 잘못 말씀드렸는데 박관일 작가님 그 시험장에서 시험관들은 종이를 주고 면접을 보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공정하게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누구는 택시 타고 오고 누구는 걸어서 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갈라주는 게 공정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 그 시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 보상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을 너무 크게 키워놓은 상태에서 자꾸 이제 뭔가를 바꿔보려고 좋게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죠, 사실은. 수능도 수신이 정신이 계속 바꿔왔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나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명문대 이 서열 자체가 그대로 공고히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험 제도를 바꿔봐야 경쟁은 계속 치열해지고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기득권층은 더욱더 자식들을 더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훨씬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줄여야 됩니다. 보상을. 보상을. 그러니까 사실은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전관 비리, 전관 예우라고 우리가 잘못 표현하고 있는 그 자격증 하나 가지고 너무 네. 오랫동안 많은 혜택을 누린다. 대장동 사태 같은 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해서 어렸을 때부터 칭찬받던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특권, 어떤 특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든 특권들 다 보장해 줬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사실은 이 특권을 줄이지 않고서 그 특권을 향한 경쟁만 어떻게 바꿔보면 공정해질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권을 줄이자. 특권을 줄인다. 이게 기득권들의 그 완고한 카르텔이 있을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나마 특권을 줄이는 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나마 똑같은 모집 요강으로 시험 보는 게 그래도 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모집 요강으로 시험을 아무리 봐도 붙을 사람들은 결국은 상층부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서울대 합격자가 점점 더 강남 출신, 특히 강남의 특정 구역 출신들로 계속 바꿔져오고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는 네, 저도 최근에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뭔가 좀 이렇게 부티가 나는 그런 네네. 학생들이 늘어났다. 사실은 그 계층이 섞이는 게 대학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경험을 한 다양한 지역에서 온 친구들이 섞이면서 여기서 길러진 인재들이 정책의 그런 정서를 반영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실질적 민주주의로 도약하지 못한 사회다 이런 지적을 하셨을 때 이거는 지금 정치권이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실질적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실질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이제 법전에 나와 있거나 제도화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생활에서 우리가 을들한테 갑들이 갑질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민주주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제도 면에서의 어떤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실질적 민주주의죠. 유토피아 같은 이야기인데 이런 사회가 진짜 있나 싶기도 하고요. 존재하죠. 북유럽 사회가 있죠. 진짜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것이 어떤 우리가 그냥 이상향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 지수라는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조사하는 뭐 완전한 민주주의, 불완전한 민주주의 이런 국가 간 비교 지수들도 있고 또 잉그라트가 조사한 세계 가치관 조사 같은 데 나오는 민주주의 지수들도 있는데 거기서 한국 사회가 15년째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 민주화는 완료가 됐는데 이제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능력주의적인 사고,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약하게 하고 사회의 관용과 신뢰를 계속해서 이제 증진시키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결국 민주주의도 지체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저도 사색에 빠져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지나가는 날들이 참 많네요. 오늘 스스로 마지막으로 책 이름 그리고 작가님 성함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이고요. 예, 그 책을 쓴 사람은 박권일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사회비평가 박권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녹용 세트 받으실 분 늘 교통 소식 전해주시는 8884님 고맙습니다. 자, 최일구장님 아까 의견 전해드렸는데 대학 하나로 몇십 년 보장 옛날 말입니다. 뭐 유튜버 돈 잘 벌지 않습니까 해주셨는데 그것도 극소수라 문제인 거죠. 라디오기님 한국의 능력주의였습니다. 별하나 나무네그루님 응원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건강하십시오. 발전.